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약 후강의 장세를 나타내며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가 오른 1167.7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발표된 신성장 동력 정책 기대감이 어닝시즌 우려감을 압도하면서 우리 시장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동력 17개 과제 내용과 또 최근 불황의 늪으로 침체되고 있죠.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10년 뒤인 2018년에는 약 70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무려 350만 개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신성장 동력 17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서울경제신문 이철균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동력 17개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요? 오늘 청와대에서 확정된 17개 성장 동력은 크게 녹색기술, 첨단 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분야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녹색기술만 예를 들자면 신재생 에너지,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물 처리, 발광 다이오드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그리고 첨단 그린 도시 등 6개 분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지난해 222조 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에는 700조 원대로 늘어나고 신성장 동력 관련 수출액도 연평균 18%씩 매년 증가해 작년에 1,771억 달러던 것이 9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향후 10년간 35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대일 무역 적자의 상당 부분이 부품 소재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부품 소재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품 소재 분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가장 적자 비중이 큽니다. 작년에만 전체 적자액의 64%가 부품 소재에서 발생했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부품 소재를 적극 키우겠다고 이날 밝힌 게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5년간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현재 세계 7위인 부품 소재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녹색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100대 융복합 부품 소재 핵심 기술을 확보키로 했습니다. 또 소재 분야에서도 미래 선도 기술 60개를 선정해 개발에서 실용화까지 10년간 과제당 매년 20억 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부품 소재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해외 기업과 자본 제휴, 합작 기업 설립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는 부품 소재 기업도 100개나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부품 소재에서 무역 수지가 연간 9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가 R&D에 대한 계획으로 국제과학 비즈니스 센터 건립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볼 게 녹색 기술 등 R&D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확대인데요. 일단 R&D 투자는 지난해 11조 784억 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16조 6,167억 원으로 50%나 증액키로 했습니다. 또 순수 연구개발 사업 등에도 7조 2,036억 원에서 4년 뒤에는 11조 6,300억 원으로 61% 증가시키는 등 R&D 분야에서는 그 비중을 약 50% 이상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7개 신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등 21개 원천 기술 과제에도 정부는 매년 R&D 관련 규모를 2조 원씩 증액키로 했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셨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설립도 구체화했는데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최고 수준의 과학, 산업, 문화 연계 도시로 키울 방침인데요. 여기에는 연구원 3,000명 규모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해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 가속기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오늘 신성장 동력을 비롯해서 부품 소재 개발 등 무더기로 이제 미래 먹거리들을 발표를 해냈단 말이죠. 네, 자, 이 많은 것들이 다 현실화되면 참 좋겠는데 이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도 분명히 예견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예, 지적대로 정부가 신성장 동력 비전을 제시했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발표한 녹색 뉴딜 정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과의 중복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녹색 뉴딜 사업 9대 분야 36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신성장 동력 녹색 기술 사업 분야와 겹치고
고부가 서비스 사업도 기존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의 성장보다는 민간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신성장 동력 등이 성공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90조 원의 민간 투자를 과연 이끌어낼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세제 인센티브,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투자를 유인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민간 투자가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황기에 과연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철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계가 이제 국내 조선업계죠. 조선업계가 이제 세계 1위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조선업계에도 겪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주해 놓은 선박에 대한 발주 취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자, 이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도 힘든 데다가 선가가 워낙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 2, 3년 전에 계약을 한 선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계약금을 취소하고 더 낮아진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나 봅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김민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조선업계에도 이제 선박 발주 취소 문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의 맹주인 우리나라 조선업계도 불황의 여파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선박 발주를 취소하려는 문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죠. 요즘 국내 조선업계 영업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전화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해운업체들이 이미 발주한 선박 건조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죠.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발주된 선박들 중에 약 30%가량이 취소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인 우리나라로까지 이 같은 취소 문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 톱10 중 6개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일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선박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참 그런 문의가 올 때 난감하겠다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까? 일단은 발주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단 한 곳이라도 발주가 취소되면 도미노처럼 발주 취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죠. 그래서 각 조선업체들은 발주 취소만은 막기 위해서 선주사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 입금 날짜를 연기해달라든가 이미 주문했던 선박의 종류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든가 그런 요구들인데요. 발주 취소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이런 요구들을 대부분 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요구가 가격을 깎아달라는 것인데요. 과거에 계약했던 가격이 현재의 가격과 비교하면 너무 비싸니까 값을 좀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이미 체결했던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좀 무리한 요구인데요. 조선업계들은 이마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선주사들이 이미 지급한 선수금, 그러니까 선수금은 전체 배값의 한 20%를 미리 내는 것인데요. 이 값을 깎아주지 않으면 이걸 떼이더라도 발주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나라 조선업계 이제 수주하는 배들은 어느 나라나 그렇겠습니다만 2, 3년 전에 수주한 물량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자, 선주사들이 이렇게 발주를 취소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선박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요. 네. 또 배도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조선해운시장 조사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선박의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선박지수가 177을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면 지난 2007년 말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진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190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불과 3개월 만에 무려 13%포인트나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선박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미 지불한 선수금을 떼이더라도 선박 발주를 취소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 더 싼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해상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선박을 필요로 하는 것이 크게 줄어서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에는 2007년에 비해 50% 정도 줄었고요. 올해는 이보다도 30%가량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선주사들의 사정이 새로운 배를 발주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상황이고 이미 발주한 배를 취소해서라도 현금을 더욱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배가 좀 덜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선택에 의한 거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발주가 취소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 가능합니다. 사실 현재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대형 조선업체들 중에서도 벌써 발주가 취소된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나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시장의 타격이 워낙 크니까 쉬쉬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선박을 수주할 때 옵션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선업체와 선주사가 선박 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사에게 수개월 후에 동일 선종의 배를 같은 가격에 발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선주사는 계약 당시 가격으로 수개월 후에도 배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요. 조선업체는 동일 선박을 건조하기 때문에 설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해 상반기에 체결한 이 옵션 계약 중에 지금까지 행사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선박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해운 시장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싼 가격의 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의 명주로 군림해왔던 국내 조선업계도 현재의 위기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좀 염려는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민영 기자의 도움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실물 경제 침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들 표현을 하죠. 역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집값 하락에 이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이제 동반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어느 정도 상황인지 서울경제신문의 정두환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를 받았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런 쪽의 시장의 침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로 좋지 않은지 궁금하네요. 네,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름대로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각광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지난해 집값 하락기에도 독신자 등 소형 주거 공간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그동안 많은 인기를 누려온 상품이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매매가는 물론 임대 가격도 내림세를 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12월 매매가가 0.02% 내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전월세 가격 역시 11, 12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던 이른바 초급매물, 즉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매물들도 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2억 8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억 원이나 낮춘 1억 8천만 원짜리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보니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상가입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상가의 권리금인데요. 상가거래 포털 사이트인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평균 권리금이 9,322만 원으로 1년 전에 1억 1,090만 원보다 15%나 떨어졌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 안 돼 임대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에 나온 매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7년 1만 2,452건이던 상가 점포 수는 지난해 3만 9,167건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 그리고 주요 2기 신도시, 서울 문정동 가든5 등 매머드급 상가 공급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큰 우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좀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무실 임대 시장 역시 요즘 상당 부분 얼어붙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쪽은 어떻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피스 시장은 상가나 오피스텔과 달리 그동안 공급이 상당히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공급을 호황을 왔었는데요. 하지만 오피스 시장 역시 극심한 경기 침체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에 불과했던 공실률, 즉 공실률이란 것은 빈 사무실 비율을 뜻하는데요. 무려 한 달에 만에 2.4%로 급증하면서 빈 사무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형 오피스 시장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오피스 거래를 중개하는 한 업체의 경우 지난 9월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서너 건 정도에 불과하던 매도 의뢰가 지금은 10건 가까이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건물 소유주들은 현금 회전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아예 보증금을 포기하고 3, 4개월 단위로 월세를 받으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일반 시세보다 월세가 한 20% 정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건물주들은 이 같은 프리미엄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중앙은행에서 강력한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이제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돈이 자금이 좀 부동산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었는데요. 자, 지금 하지만 또 상황은 그렇게까지 좋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일단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 시장이 이처럼 침체된 것은 무엇보다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일부에서는 바닥론도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부차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몇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상황이지만 이 같은 노력이 막상 일선 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금 유치를 위해 수신금리는 올려놓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낮출 경우 자칫 역마진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 이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선 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는 한 당분간 이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그 원인에 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정두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돼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미국 기업들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실적 악화 우려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됐습니다. 장 초반 선물이 하락세를 보이며 프로그램 매도가 2천억 원 쏟아져 나와 코스피가 11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나흘 연속 저가 매수에 나선 데다가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96 오른 1167로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33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2,6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오는 15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포스코가 적자 전환 우려로 인해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우리금융 등 일부 금융권에서 건설과 조선해에 대한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형 건설주가 1에서 4% 오르는 등 건설업종이 상승세였고 조선주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 등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인지 아니면 아시아권 다른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퍼지는 현상인지 궁금하네요. 외국인들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현재까지 2달 연속 국내에서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가장 센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2달째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그중에서도 큰 폭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태국 등 이머징 아시아 국가 중 외국인들이 2달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이 증권사는 전했습니다. CS증권은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확대 의견도 덧붙이면서요.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업종으로는 소재, 은행, 에너지, 산업업종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서 이슈가 됐었죠. NHN이 코스피 200 지수에 그동안은 편입이 되지 않았었는데 자,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NHN이 지난해 말 코스피 시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드디어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되게 됐습니다. NHN의 이전은 지난해 11월 28일 이루어졌지만 그 유가증권
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으로 구성되는 코스피 200 종목에는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으로만 보면 20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그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규정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코스피 200의 전기 변경은 매년 6월에 있는데요. NHN과 같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특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특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요건은 상장일로부터 30거래일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NHN은 1.0033%를 차지해서 1% 요건을 간신히 충족시켰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인덱스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와 같은 그 펀드들이 NHN을 사들여야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추가로 NHN을 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향후 NHN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증시에서도 효자 노릇을 좀 톡톡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중견 대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부실이 발생하면 선제적인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산은은 한화 계열의 자산을 매입해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뜻을 제안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쌍용차가 부품 조달 차질로 평택과 창원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쌍용차는 언제까지 생산을 중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이진행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좀 조정을 받는 걸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하루 장의 반등을 보면서 참 기분이 환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금일 코스피 지수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4분기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경기 후퇴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와 미국 증시의 하락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금일 이제 내림세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1,000억 이상 출회가 되는 가운데서도 장 초반 어떤 1,133포인트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어떤 개인이 나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점차 낙폭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날 지수는 장중 상승 반전 후에 결국에는 10포인트 오른 1,16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약 340억, 2,050억 가량의 어떤 동반 순매수를 보인 반면 기관은 2,600억 정도의 순매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상승하며 연초 랠리의 불씨를 되살렸는데요. 역시 국내외 실적 공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테마주가 중심이 되면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3.78포인트 오른 35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하였고요. 수급은 전날과 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80억 원, 70억 원씩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약 180억 원어치를 더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섹터별 테마주가 선전한 컴퓨터 서비스와 금속 등이 크게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PC 운영 체제인 윈도우 7 시험판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유니텍 전자가 상한가를 치는 등 어떤 관련주들이 사흘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금일은 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유비케어, 인성정보, 또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나란히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SOC 정책 호재와 정부의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1제강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이 밖에 관관 업체들의 어떤 최근 상승세도 지속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디자인, 시공테크, 히림 등의 어떤 제2롯데월드 관련 수혜주들의 그 강세도 좀 눈에 띄었고요. 녹색 뉴딜 정책 어떤 사업 관련한 자전거 종목인 어떤 삼천리 자전거와 참 좋은 레저 등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기업의 실적이 그다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서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자, 주요 관심사와 투자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예, 미국은 이제 어제 알코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15일 날 포스코를 시작으로 분기 실적 발표에 들어가면서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새해 들면서 연초부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추가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서 좀 강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장은 각종 부진한 경제 지표 및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지난주 후반부터 하락 반전하면서 조정을 좀 받던 양상이었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 4분기 및 금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울 게 아닌데요. 결국 이미 시장의 기대와 눈높이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얼마만큼 현재의 어떤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느냐가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4분기 기업 실적 및 경제 지표 부진은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에만 부합해 준다면 어떤 지수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 장중에 어떤 지수가 상승세로 좀 돌아섰다라는 신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네.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이런 점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은 국내에 이제 비중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미국 쪽에서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15일 날 목요일 장 개장 전에 메릴 린치의 실적 발표가 이제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는 주요 IT 기업인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날인 16일 날은 장 개장 전에 이제 소니의 실적 발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내 기업에서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15일 날 그리고 다음 날은 LG 디스플레이가 16일 날 각각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러한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고민은 지난해 4분기보다는 금년 1분기 쪽으로 더욱더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히려 시장은 지나갔던 실적보다는 현재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더욱 좀 민감한 영향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장중에 이제 포스코의 1월 적자 전환설에 대해서 좀 루머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해당 기업의 주가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런 영향에서 보듯이 현재 및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참여자들은 더욱더 이제 그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분기에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어떤 악화를 가져왔던 가장 큰 영향이 IT 업종의 어떤 실적 악화였는데요. 과연 이런 IT 업종들이 작년 4분기를 발판으로 해서 금년 1분기부터 좀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는 이제 조정시마다 특히 1분기 내지는 앞으로 이제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IT 업종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동안 상당히 좀 바닥권을 기고 있었죠.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이제 디스플레이 가격 등이 이제 진짜 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면서 요즘 들어 그 주요 업종의 그 종목들의 가격을 보면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의 가격들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이제 장중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일 텐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나흘째 하락하다가 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이제 오전부터 시장이 상승 반전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위치죠. 21선이 위치한 1160선 선을 이제 상승 돌파하면서 금요일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에서는 향후에 추가 상승세를 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떤 1250선을 목표로 좀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단기적인 지수 대응 전략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1250선에서 이제 그보다 좀 더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시에는 1300선까지도 좀 밴드를 상향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소 좀 공격적인 견해를 가지고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금일 보시는 것이 이제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인데, 예. 제가 미리 그 추세선을 어느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금일 눈에 확 그래서 들어오네요. 그 오전에 하락할 때만 해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흘러갔었는데, 네. 결국에는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서 그 21선을 회복했다는 점은 비교적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일 거래량도 이제 전일 조정받을 때보다 조금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저가 매수세의 어떤 관점이 유효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추세대 상단에서 보신다면은 지수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시에 단기적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1250선에서 약 1300선까지의 어떤 지수대까지 상승 폭을 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해외 증시 동향도 좀 살펴보시면 어제 하루 쉬었던 일본이 오늘 굉장히 금액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좀 급락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점도 다소 좀 불안하고요. 이제 미국을 포함한 기타 글로벌 증시가 주요 지지선들을 좀 이탈하면서 다소 불안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요. 금일 해외 증시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처럼 어떤 일정 부분 좀 반등에 성공해 준다면 비교적 좋은 흐름으로 앞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수의 반등으로 한 1250선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목표로 대응하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제 업종이나 종목을 어느 쪽에다 포커싱을 맞추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절반의 성공 요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장의 모 증권사에서 새 관심 테마로 5가지를 테마를 제시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시간에는 그 이제 최근에 관심이 가는 테마별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그 5가지는 이제 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의 어떤 수혜주인데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그룹들이 좀 해당이 될 텐데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좀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서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구조조정 어떤 수혜주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신한지주, KB금융 등의 어떤 종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건설주라든지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어떤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한다면 실제 어떤 구조조정 이후에 수혜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수혜주인데요. SOC 투자에 관련 수혜주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도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 뭐 제약주 등 이런 종목들도 또 정부 정책에 꾸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자산 재평가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한항공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Y브로 및 IPTV 수혜주, 뭐 주요 통신주나 통신 장비주가 해당이 될 텐데요. 네. KT나 SK텔레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SK 브로드밴드나 포스데이터 같은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망한 어떤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오늘은 꼽아서 말씀을 드릴 것이 네.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해 보이고 실적 그 발표 시즌을 맞아서 향후의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기업들 4곳만 간략히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파트론인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뛰어난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하는 어떤 7개 제품군 가운데서 5개 제품이 국내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핸드셋용 광마우스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여지고 터치와 어떤 스마트폰의 또 수혜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N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규 사업인 2차 전지 재료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난 3분기의 흑자 전환 이후에 급격하게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LNF 및 LNF의 자회사가 주요 매출처가 되는 이제 삼성 SDI와 LG화학이 생산 라인 증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LNF에 유리한 그런 어떤 니켈 복합계 채용 비중이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상보입니다. 기존의 디스플레이 및 윈도우 및 미디어 필름의 안정 성장에 CNT 필름 등 신성장 동력이 좀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치 스크린의 핵심 소재인 ITO 필름이 또 일본이 현재 독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CNT 투명 전구 필름을 생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좀 성장성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급락했던 배경이었던 키코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은 최근에는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의 어떤 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투자 유망해 보이고 금일 제가 주가 흐름 보니까 장 후반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한 것도 단기적으로도 좀 투자가 유망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림입니다. 네. 작년 10월 이후에 최근에 육계 가격의 상승세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하림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작년에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에 좀 부담을 주었었는데 이제 곡물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작년에 조루 인플루엔자 발병이 있었고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쪽 업종의 어떤 구조조정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업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림의 어떤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육계 가격이라는 건 이제 닭고기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예.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이진행 차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증시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청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시장 분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 시선 고정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재테크 정보 뉴스인 뉴스.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마련해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짜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 투자 승부처 현장을 가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길라잡이, 창업 돈이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 설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헬로우 머니코치. 떠오르는 신흥 투자처, 미술품 투자를 소개하는 미술 재테크.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와 만나시지요. 서울경제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N시장 분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변종만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두고 어떤 추세적 관점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1월 들어서만 순매수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매수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4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데 힘입어서 약세로 시작한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까지 월별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지난 12월부터 월간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12월에는 약 8,300억 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1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1월 누적으로 약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이 확대되었던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자금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현금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해 주식시장 하락 과정에서 쌓인 대차거래 잔고 청산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는 대차 잔고 비율이 높았던 포스코나 LG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 해치펀드의 활동이 크게 줄어든 점도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선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수세를 지속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며, 이익 전망 하향과 최근의 주가 반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PE가 2003년 이후에 평균 수준으로 올라온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소비 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역시 이제 12월 달 들어서 이제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네, 지금 실업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이어서 소비 위축까지 신경이 쓰이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미국 실업률이 7.2%를 기록하면서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1월 유럽 실업률도 7.8%까지 올라가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내일 발표 예정인 우리나라의 12월 실업률도 지난달 3.1%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3.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업률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1월에 소비 지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달 대비 0.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사와 중소조선사를 필두로 해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역시 고용 사정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실업률 증가가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내수 경기 위축 및 실물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이미 시장에는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좀 더 반영돼야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될 텐데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 기업 실적이 낙하됐을 경우에 주식시장보다 나중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시킨다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도 4분기 실적이 악화된 이후에
기업 실적 악화가 역시 향후 전망치를 하향 조정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4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 이후의 상황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실적이라는 게 이제 사실 악화될 것은 누구나 예상은 했지만 아니 이런 기업들마저도 실적이 이 정도였어라는 실망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염려도 들고요. 네. 또 이런저런 주변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니 4분기 때 악화된 실적이 별반 상황이 나아진 게 없으면 1분기, 2분기 때도 계속해서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영향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 침체가 나타난 것이 어떤 금융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실물 부분으로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관심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이후에 실물 경기의 침체 폭과 그 깊이에 그리고 그 길이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단계에 이른 것 같지만 이런 실물 부분에서도 하루빨리 좀 안정화 그리고 호조세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실적 발표와 실업률 등 여러 악재들이 참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역시 기업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포커스가 될 것인데요. 네. 지난번 12월 29일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하락폭이 큰 종목일수록 상승폭이 컸다는 점입니다. 네. 역시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은 어떤 기술적 매매 패턴으로서 대응하는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현재와 같이 주식시장을 둘러싼 펀더멘털상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다분히 기술적 관점에서 대응과 그다음에 이런 관점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70%를 기록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매우 악화됐던 시기였고 50일 이동평균선이 110%를 상회했던 시점은 단기적인 과열을 보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코스피 1210포인트와 1030포인트에서의 구간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에 관한 조언까지 상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자,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변정만 과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4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셈이 됐는데요. 정부의 신성장 동력 선정이 물론 오늘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지수의 반전에는 물론 개인들의 매수세 양에는 못 미쳤지만 외국인들이 다시금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정부의 오늘 발표된 신성장 동력 발표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우리 시장에 호재로서 영향력을 좀 많이 끼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역시 함께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